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 청사 앞에서 10분 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이 대표는 정작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검사 질문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곧장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자신의 지역구죠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를 여는데요. 검찰 수사 이후, 조사 이후 어떤 입장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말고도 여러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공교롭게도 검찰 출석 날 해외 도피 중이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검거된다고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그날 태국에서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골프장에서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잡혔다고 하는데 8개월 동안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회장이 잡히면서 그리고 과연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속도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정치인 전 보좌관 북한에 정보를 보고했다라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국정원이 2016년쯤에 북한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에 인터넷으로 보고를 하는 내용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으로 지금 이미 수년째 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잠시 뒤에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한국일보입니다. 서훈전 국가안보실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데 직접 개입했다. 왜냐? 월북 몰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공소장을 공개했는데요. 서훈전 안보실장이 이대준 씨 구조를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그리고 대통령의 종전 유엔 연설을 앞둔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의 대북 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폐 작업을 직접 개입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정 불화라든지 신발 발견 이런 문구를 직접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잠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문 중앙일보입니다. 30대 신부 더 많아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결혼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물려서 결혼 정년기가 20대는 옛말이 됐고 30대 신부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미 이런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1년 기준으로 이게 역전됐다고 합니다. 2021년 여성 초혼 30대가 첫 추월했다. 평균 초혼이 여성은 31.1세, 남성은 33.4세입니다. 취직이라든지 집을 마련하는 것들이 좀 길어지면서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면 결혼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죠. 1990년에는 20대에 결혼하는 여성이 33만 명, 30대에는 19,000명 정도였던 것이 점점 격차가 줄어들어서 2021년에는 30대에 초혼하는 여성이 7만 7천 명, 20대에 초혼하는 여성이 7만 1,000명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30대가 더 많아졌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신문 4개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패널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 10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성남지청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조사 시간이 짧았는데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 시간이 예상보다 짧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성남지청에 들어가고 또 나올 때까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혹시 대표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공소장에 정리가 공모했다고 적시됐는데요. 자, 어제 저희도 현장 영상을 그대로 편집 없이 쭉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10분 넘게 들어가기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최병우 위원님? 그렇죠.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제 저렇게 길게 입장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1995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 그것도 상당히 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본인의 입장을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본인의 입장이라는 게 별로 드러나지 않고 검찰이 설명하는 것만 이제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되기 십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을 국민들한테 알리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결국 여론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아주 길게 네. 본인의 무고함을 어제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뭐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거기에서 얘기한 것보다 검찰에 가서 실제 얘기한 게 더 적었다 뭐 이렇게 그 표현이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느 정도로 길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출석 전에 일장 연설하고 들어갔던 이 대표가 정작 조사실에서는 밖에서 보였던 모습과 달랐다고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서면 진술서를 6장 제출했다고 합니다. 서면 진술서 6장을 제출한 뒤에 검사가 이제 조사실에서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두산건설이라든지 뭐 네이버 관련된 것들, 성남FC 후원금 의혹들 물어봤는데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혹은 나의 의견은 묻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법조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어제 들어가는 모습까지는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그 안에서는 지청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부장검사와 보통 의례적으로 티타임을 갖습니다. 뭐 이런저런 예우 차원에서 티타임을 갖는데 일단 그 티타임 차담회를 이재명 대표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실로 바로 들어갔고 6쪽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 이후에는 의견을 묻지 말아라,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답변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나와서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설렁탕 시켜서 30분 만에 빠르게 점심을 해결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당초 예상보다 빠른 12시간 만에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런 겁니다. 자, 출석해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 과거 김혜경 여사도 이렇게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떨 때 이런 방법 쓰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저렇게 서면 진술서를 이제 써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건 이제 자기의 어떠한 주장, 그냥 검찰이 혐의에 대한 이제 반박을 써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고하라고 서면으로 내지 네. 조사를 받으면서 이 서면을 참조해라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이 만약에 지금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의 무고함을 사실은 의견서에 써서 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자세해지겠죠. 증거 하나하나 지금 언론에 나오는 보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쟁점이 부정한 청탁이고 뭐 대가관계 제3자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정말로 아주 밀도 있게 써야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써지 않고 일단 서면 진술서를 가서 내고 네.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언론 보도가 사실인 걸 전제로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 내가 서면에 적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써라랄지 아니면 답변에 있어서 모른다. 그래서 거의 진술 거부권에 준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네.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검찰에 출석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론에 의식해서 검찰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면 답변서만 제출할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직접 출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이 정도 선에서 나는 마무리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뭐 한 200m 또는 뭐 한 14분간의 해명 연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많이 결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떠한 건재함 이런 것을 충분히 과시를 했고 또 한 10분여 분의 어떤 해명 연설을 통해서 자기가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목적을 달성했고, 근데 검찰의 조사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 가서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에는 그다지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전략을 세워서 나왔고 상당히 소규의 성과를 좀 달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뭐 이 출두할 때는 뭐 긴 문장을 또 국민한테 발표했는데 대비된다. 저는 그게 대비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대비돼야 되죠? 처음에 와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네. 부분을 국민한테 알리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일정 부분은 어떤 국민들은 뭐가 혐의가 있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국민들께서는 검찰에 뭔가 정치적 보복 수사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저는 서면 진술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 말보다 글이 명확합니다. 말은 글보다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서 이 입장은 이렇습니다. 글로 가져가면 당연히 검찰에서 물어봤을 때 거기 6조 몇 페이지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에 가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진술의 거부도 있고 답변한 것도 있고 검찰이 제시한 진술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서면 진술서에 명확하게 글로 명시를 해서 참고하도록 하는 거. 이건 따지고 보면 피의자가 본인의 방어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하더라도 개인으로서 법적 방어권을 그리고 소송 주체로서 자기가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하는 것들이 상식선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데 좀 그러게 좀 곡해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가성이 짙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때문에 검찰은 어제 이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대가성을 입증할 네이버 내부 문건을 이 대표에게 내민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대표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자, 이미 두산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 공모했다라고 적시가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남시 요구한 네이버와 관련된 부분의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추정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성남시 요구안을 제출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건가?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발뺌하고 선긋기 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진상 실장이 성남FC를 실제로 운영했다, 관리했다라는 의혹들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 전 실장이 그랬다는 건가?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처음 본다? 이 또한 쉽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이창현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몰랐다는 건 저는 뭐 믿어지지 않고요. 저 역시. 네. 왜냐하면은 기업의 민원이라는 자체가 용도 변경이나 그러한 부분은 아무리 정진상 실장이 정책실장이고 하더라도 성남시장이 보고가 없이 최종 결정권자가 없이 승인이 되거나 그렇게 특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는 거는 거기에 오히려 믿어질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질문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서면 진술로 가름하고 오히려 내가 진술에 불리한 거를 알고서 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온갖 의혹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여론전에 의식하고 방어를 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더 방어권을 행사하고 해명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도 본인이 연기를 잘한다 이런 평가가 대장동 일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사태도
검찰 조사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연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10분 넘게 검찰을 비판하고 자신은 결백하다는 주장을 쏟아낸 부분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시고 봤을 겁니다. 그 와중에 그러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까지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일단 목소리 들어보고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최병 위원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언급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네.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사건 그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왜 굳이 김대중, 노무현을 언급했느냐. 그건 그 야권이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 세력도 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야권 전체의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려는 세력의 야권 전체라고 한다면 네. 그 중에는 뭐 친 DJ 성향 또는 친노 성향 뭐 이런 분들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본인에 대한 우호 지지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론을 해주는 거죠. 거론을 해주면 그런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치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박선미 비서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사법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야기,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심과 동시에 그 같은 맥락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함으로써 본인이 당하고 있는 이 수사 역시도 상당히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수사다라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인이 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뭐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좀 힘을 실어달라라는 의도도 같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아무리 탄압이라고 주장을 한다 해도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을 갖고 있고 때문에 기소로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대표도 이미 잘 알고 있고 어제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답은 정해져 있다. 기소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뭐 고민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은 내렸는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검찰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조계에서는 영장은 청구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뇌물죄이다. 금액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설령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지라도 영장은 청구돼야 한다라는 법조계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 뭐 기소는 당연히 할 걸로 보이고요. 네. 영장 청구는 좀 고심을 할 거예요. 그런데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이것까지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범죄 혐의의 중대성, 네. 또 어떤 증거인멸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지 체포동의안 뭐 부결될 거니까 그냥 불구속 기소한다. 이것은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네. 법적 판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기소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뭐
몇백 몇천이 아니에요. 뭐 160억, 70억, 80억. 그리고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지금 법상으로도 이게 특가법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1억 이상의 뇌물이 되게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검찰은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확신하고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부에서 아무리 봐준다 하더라도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재량이 없어요. 5년 밑으로는. 네. 그럼 5년은 또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최저형이 징역 5년 이상이 될 건데 실형이 선고될 건데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 유죄를 확신한다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고 또 이제까지 어떤 법조의 관례에 의하면 네. 저 정도 사안은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아마 고심을 할 건데 뭐 세포 동의 가결 부결과 상관없이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영장 청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송일태 대변인. 이게 이제 법적으로 판단하면 그런 해석들이 가능한데요. 검찰이 이번 수사에 대해서 성남FC 건들은 예전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성남지청장이던 박지청장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남FC 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이 된 사안이 있어서 당시에 경찰에서 수사한 부분들을 본인이 이 수사를 해봤자 결국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 공산이 크다. 왜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올라왔고 그래서 수사를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결국엔 예전에 미르재단도 비슷한 뭐 제3자 뇌물 쪽으로 했지만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검찰이 정말 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네. 저는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데려다가 뭔가 죄가 있는 것처럼 영장을 치는 건데 지금 이 성남FC 지난해 9월에 새로 해서 2명을 기소를 합니다.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의 미래전략팀장이죠. 그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물론 그 혐의의 죄, 금액 이걸 법적으로 따지지만 전체적으로 법의 형평성에 따진다면 굳이 이재명 대표는 데려다가 아직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증거가 입증이 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다. 심지어 체포동안이 부결될지라도라는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부담을 감내한다는 건 검찰이 영장 자체를 정치적으로 청구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으려면 그 형평성에 맞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 관계자가 꼭 검찰 관계자는 아니니까 뭐 그렇게 꼭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법조계에서는 그래도 죄가 중하니까 뭐 부결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차치하고 그걸 고려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영역이니까 그건 빼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법조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뇌물은요. 이게 제3자 뇌물죄잖아요. 네. 뇌물은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팀장은 그 이제 두산건설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준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받은 사람 그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니까 더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그래서 받은 사람도 불구속 기소하는 게 형평에 맞느냐? 그건 아니죠. 중하게 처벌하는 사람이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에 받은 사람은 시민이에요. 그러면 시민을 처벌해야 되냐? 이런 좀 여러 가지 법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 아니고 성남FC라는 주식 회사죠. 아니 잘 보십시오. 성남FC라는 주식회사가 시민 구단이잖아요. 네. 이 시민 구단을 운영하는 것은 시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입증을 못하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 뇌물을 돈을 뭐 받았다거나 아니면 성남시 전 공무원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는 게 없어요. 단지 성남FC라는 시민 구단이 수혜를 입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제3자 뇌물을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시민 아니면 개인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시민이 수혜를 입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 판단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미러 아까 K스포츠재단에서 무죄가 나왔다는데 유죄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게 이재명 대표의 논리고 민주당의 주장인데 만약에 기업이 순수한 목적으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하고 그래서 그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갔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성남시장의 입장에서 최고 결정권자의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네. 그러한 특혜가 제공이 됐고 그로 인해서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받았고 그 이익의 일부가 간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가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받았던 비판 중에서 이 대표를 살리려고 당 전체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 대표 주위의 이 호위무사처럼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현장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 비판한다. 이재명이 이긴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권력형 범죄의 수괴이고 대장동의 수괴이며 자, 영상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제 성남시청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에 이르는 민주당 인사들도 저 자리에 있었죠.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선택한 것이며 민생이 아닌 방탄을 선택한 모렴치하고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는 이토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비리 공무원과 조직 평력배가 결탁한 협사, 범죄와의 전쟁 영화 한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여당의 비판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검찰의 무도한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칼날 앞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입니다. 당대표께서 당당하게 혼자 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현안을 빈틈없이 그냥 철저히 챙겨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뭐 또 그러나 정치적 동지로서 홀로 가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서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시위하는 식으로 하는 스타일의 것을 너무 오버하는 거고요. 주구장창 그냥 바깥으로 전부 다 모여서 완전히 이게 옛날식이에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 대표가 개항에 출마할 때부터 여당의 방탄 프레임이 작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행위는 그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한 40명, 41명, 42명 보도마다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 많은 의원들이 저 자리에 움집했었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안 보인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정성호 의원입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 신문 보시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이재명 출석 현장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시간 되면 가는 거지, 꾸준히 가야 되느냐, 문제 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7인회라는 게 있죠.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7인회가 있는데 그 7인회에서는 문진석, 김남국, 김병욱 의원만 참석을 했고요. 나머지 4명은 가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의원 가지 않았고 김영진 의원 가지 않았고 임종성 의원 안 갔고요. 이규민 전 의원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박선미 의원님. 개인 일정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개인 일정이 있었고 안 간 게
문제가 있냐라고 하지만 시각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친명계 좌장이라는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같이 동행을 했느냐 아니냐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라든지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혼자 가도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과 말씀하신 대로 7인회 중에 뭐 저분 한 명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뭐 정치적으로 노선을 이제 달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상 7인회 중에 3분만 이제 이 대표 옆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41분의 명단을 제가 봤는데 사실 뭐 친명계가 아닌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당의 전반적으로 특히 이번 성남 FC 건을 가지고 이렇게 소환을 한 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재명 대표와의 친소 관계를 떠나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가신 분도 있는 것이고 또는 개인 일정이나 아무리 친밀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일정이나 뭐 따로 가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보시면서 과하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안 간 것만 있었으면 뭐 크게 논란되거나 부각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과 함께 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고자 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따끔하게 냈었기 때문에 이게 더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리 대응론을 얘기했었죠.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어느 뭐 당직자나 아니면 당 대표로서 있었을 때 저지른 비리가 아니고 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저지른 비리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분리 대응론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민주당 사람들이 자꾸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주면 안 된다는 게 정성호 의원의 생각이에요. 네. 정성호 의원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친명계 좌장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뭐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체포동의안이 오면 뭐 당론으로 뭘 부결시킨다든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일관된 입장에서 저는 그 현장에 동행을 안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출두 장면을 보면 네. 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무리하게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을까? 그걸 입증해주는 한 장면이다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국회에서 불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왜 국회의원에 출마했는가? 그 연유를 입증하는 또 한 장면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35년 인연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은 35년 인연을 이 최근 한두 개 건으로 연을 끊겠다, 선을 바꾸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성호 의원이 움직이고 또 하는 발언에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소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대장동 있죠? 쌍방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변호사비 대납, 갖가지들이 아직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나머지 의혹 수사도 이제 본궤도에 오를 것이다. 다음 포토라인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그리고 가족 소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장남과 관련해서 성매매 의혹 다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어제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지만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어제 하필이면 김성태 전 대표가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황제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개월 만에 태국 골프장에서 잡혔다라는 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이 지금 방콕 인근에서 검거했는데 검거됐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자이크를 했습니다만 머리가 꽤 길었고 파마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하얀색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또 저렇게 골프장에서 바로 잡혀서 골프 복장을 하고 있는 저 모습으로 경찰에 붙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송환되려면 꽤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전 회장이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내면 실제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언제쯤 들어오겠다, 빠른 시일에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래도 붙잡혔기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서도 굉장히 속도를 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지만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네네. 뭐 이런 부분도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대북 송금 사건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다 했을 것이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만 지금 체포된 게 아니고요. 그 같이 골프를 치던 쌍방울 그룹의 현 회장도 현재 있습니다. 회장도, 예. 현 회장도 같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전직, 현직 회장들이 다 체포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제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하는 것들이 뭐 아무리 이제 입을 다물더라도 네. 그런 부분이 자꾸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거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는 쌍방울 그룹 관계자들도 김성태 전 회장, 현 회장한테 밀었어요. 상당한 내용을. 근데 이 사람들이 체포가 됨으로써 이제 미룰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쌍방울 그룹 임원들과 김성태 전 회장 간의 또 진술이 엇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만약에 본국으로 우리나라로 송환이 됐을 경우에 이 수사가 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 대변인 어떻습니까? 그냥 뭐 이제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부분은 저는 뭐 이제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언론에 조금씩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때쯤 나오겠다라는 좀 추측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언론에서 김성태 어떤 뭐 검찰과 어떤 뭐 어느 정도의 의견 조율이 있는 듯한 언론 보도들이 있었고 네. 김성태 회장이 체포가 되는 게 우연찮게 성남 FC 수사를 받는 그 즈음이 왜 그랬을까? 우연이겠죠.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타임테이블을 짜놓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대장동 사건을 시작해서 대장동 사건이 갑자기 증언이 바뀌면서 대선 자금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증언이 김만배, 남욱, 유동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엮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성남 FC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남 FC 광고비 건에 들어가기 전에 또 백현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쌍방울이 나오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왜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만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느냐라는 좀 그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검찰의 수사를 좀 선택적으로 말고 좀 공평하게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이번 체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대장동 사건하고도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세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형제라고 하는 김용,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만배의 형제라고 하는 도피를 도왔고 은닉 자금을 은닉한 오토바이 헬멧맨. 네. 그리고 기업의 형제라고 하는 게 쌍방울 중심으로 쌍방울 12를 중심으로 쌍방울 12와 천화동인 1호, 김만배가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그리고 KH그룹이 등장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쌍방울 12 2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00억 중에 100억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김만배가 애초에 천화동인 1호에서 자기가 대여 형태로 빌린 돈이 470여 원이에요. 그리고 그분 거라고 하는 그분의 몫이라고 하는 게 430억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470여 원 중에 100억 원이 이미 대선 자금이나 선거 자금으로 제공했다, 뇌물로 제공했다고 한 남모 씨, 이모 씨, 분양 대행업자와 통업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100억이 쌍방울 12 100억을 거래한 회사에 또 M&A를 위해서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제가 기업 형제가 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김성태의 등장은 아마 그간의 베일에 가려 있었던 430억이라고 하는 그분의 자금, 지금 검찰이 찾아내서 한 270억 찾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수표도 있고 그 모든 실체가 금융기법에 의해서 시작된 게 천화동인 화천대유였다면은 M&A라고 하는 그러한 금융기법에 의해서 그러한 자금이 세탁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실체가 드러난다면은 그분의 목도 결국은 종착지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변호사비 대납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대장동 의혹과도 연관이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방금 전에 소영주 대변인께서 이게 검찰 수사가 뭔가 짜여진 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수원지검에서 변호사비 대납을 수사하고 있고 또 수원지검의 성남지청에서 지금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된 수사를 해서 어제 소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결점에서 소영주 대변인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음모라는 게요. 네. 음모론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진짜처럼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음모론 시각에 또 빠지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네. 이전에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수사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만에 하나 지금 골프장에 잡혔다고 하는데 골프장에서 체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경찰이 가서 체포하는 게 아니고 이제 태국 경찰과 같이 합동해서 체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날 맞춰서 체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대검 차장이 태국 검찰총장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수사팀이 따로 있죠. 네. 어느 한 팀이 전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 수사하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나오면 증거를 또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걸 그런 음모론적 시각, 검찰의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퍼즐이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검찰이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체포 시점까지 조절을 하고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보니까 경우에 때는 시간도 일치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창흠 대변인께서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되고 지금 붙잡힌 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장동 의혹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성태 전 회장이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헬멧맨, 최모 씨의 쌍방울 채용을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김성태 전 대표의 어떤 체포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자, 김만배 씨를 호위하고 나섰던 그 헬멧맨 최모 씨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김만배! 도망가지 마! 자, 김성태 전 회장 송환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송환될 때까지 저희가 한번 좀 추적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도가 된 것이 이재명 대표의 그 장남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경찰에게 재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불거진 내용이었는데 이 대표가 당시에 어떤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도 사과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사지 업소 관련해서 후기 올린 것 두고는 이제 성매매 가능성이 좀 높다는 유추들이 좀 있잖아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도박 자금 출처도 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도박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사이버머니라고 하나요? 싸서 한 모양인데 하여튼 기간이 꽤 길고 그 사이에 잃은 게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 가진 게 또 부모 죄라고 하니까 다 책임져야 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국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드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당연히. 네. 둘이서 붙잡고 울었죠. 그 다음 날 안타깝고.
박선미 소장님, 뭐 가족에 대한 수사도 이제 다시 시작이 됐다. 뭐 또 압박한다. 뭐 이런 얘기들 민주당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나 그리고 뭐 어제 뭐 검찰 출석까지 해서 성남 FC와 관련된 조사까지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무혐의가 났던 사안,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서 불송치가 되고 무혐의 판정이 났던 사안을 다시 한번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하는 게 좀 납득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뭐 그 시각을 바탕으로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미 수사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일을 다시 한번 건드린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마땅히 이제 수사받고 뭐 죄가 있다면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수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처벌을 받는 수준까지 가지 않았고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던 점에서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던 점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재수사를 지시하는 검찰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 이제 법적인 절차를 좀 몰라서 아마 언론에서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찰이 한 것은 이제 불송치 결정이에요. 이제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는데 여기 이제 고발인이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발인의 의견은 이거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의 신청하면 이제 이의 신청하는 걸 보면서 수사를 어떻게 잘 되는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이 수사가 미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을 수사하라. 이렇게 경찰에게 전달을 한 거죠. 근데 경찰은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행법상 그걸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완 수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되는 건 아니고 보완 수사해서 검찰에 또 올라오면 검찰에서 이건 기소를 해야 할지 안 할지를 이제 그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이제 미진했다고 보완 수사 요청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나경원 전 의원의 당권 도전 행보가 정치권에 특히나 여당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사표를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부위원장 안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사의. 그리고 불출마는 없다. 당대표 도전도 시사했다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엇박자가 납니다.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나 사의 표명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생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화면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라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의 표명을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창화 대변인 어떤 뜻입니까? 일단 방식이 맞지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 사표를 내거나 할 때 서류상을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은 윗사람한테 가서 나의 임명권자한테 가서 면담을 통해서 직접 의사를 직접 전달하든지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관급 자리예요. 근데 그 장관급 자리에 사의를 표명할 때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단순히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건 맞지가 않고요.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표명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으로 인해서 지금 당이 분열이 되고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또 이게 하나가 안 된다면은 지금 안 그래도 여권이 국회에서 열세지 않습니까? 비록 115석밖에 안 되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국회에서 정부 입법 발의 법안 중에서 제대로 하고자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제대로 못해서 국정 동력이 없는 마당에 여권인 여당이 분열된다면은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 의원의 결단이나 그런 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용단을 내려달라 그런
간접적인 표명도 작용한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출마하게끔 그렇습니다.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도 본인이 원한 자리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 거기에 대해서 충실해달라 하는 그러한 무언의 어떤 압박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정확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여러 차례 뭐 출마를 선언하거나 또는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하는 거에 기회를 잃은 측면은 있죠, 분명히. 그러나 사실은 정치인이면 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든 뭐 서류로 하든 뭐 어떤 걸로 하든 사의표명은 사의표명이라고 보이고, 자 그리고 이런 갈등의 진원지가 나경원 전 의원이라고 하는 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그거 출마를 못하게 함으로써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그냥 놔뒀으면 갈등 안 생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갈등의 진원지는 출마를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발단이 된 거다. 물론 윤핵관들 뭐 그게 누군지 뭐 하는 거는 뭐 이제 뭐 우리가 친윤계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건 사태는 정확하게 보고, 다만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그러면 교통정리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하는 것도 뭐 대통령의 뭐 뜻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또 대통령이나 친윤계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정치가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나경원 전 의원 때문에 당내 갈등이 생겼다? 그거는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출마하고자 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혹은 출마하지 말았는데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갈등이 생겼다.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친윤석열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경원 전 대표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대 뜻이 있었다면 사실은 이 자리는 받아서는 애초에 받아서는 안 되는 자리죠. 이 자리를 받았으면 충실해야 되고, 출마하고 싶은 이 유혹, 이건 지금 지금 순간의 지지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1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신기루 같은 겁니다. 이 지지율은요, 당원들이 등 돌리는 거는 삽시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지율이 깡패잖아요. 당원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고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조리돌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 나경원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은 친윤계 의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지만 사실 지난 대선 때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선거를 도왔던 그런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고시 공부를 같이 했죠. 제일 대장이 우리 후보님이셨죠. 후보께서 제가 막 초재선하고 그럴 때 맨날 하시는 말씀이, 후보는 이제 저 후배니까 옛날에 나의원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나여사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나여사가 대통령 나오면 내가 검사 때려치고 선거운동 해줄게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후보님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저런 추억들도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인데 현재는 지금 좀 갈등 국면에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상황을 놓고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한마디 두마디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뭐 외통수에 걸렸다고 보는데 지금 출마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출마 안 하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 생명이 과연 유지가 될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그걸 뚫고 나가셔가지고 의미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셔야죠. 부위원장 주고 기후대사 주면은 안 받았어야 돼요. 받아놓고 어물쩡물 하다가 지금 당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당대표를 나와서 대도 좋고 안 나오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서 돼도 좋고 안 되면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목소리로 확인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서민주 대변인님? 이게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는 분들은 보는 시각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되는, 뭐 꼭 공무원들이 말 잘 들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인이 아닌 말 잘 듣는 그런 어떤 부하 직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바라는
용산에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노골적이라서 처음에는 신선하다가 좀 질려요. 왜 그러냐면 교장 선생님이 학생회장을 뽑는데 내 말 잘 듣고 내가 시키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학생들한테 지지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룰을 바꿔서 한 명을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김모 학생을 시켜야 되는데 또 유모 학생을 내보냈더니 남호 학생이 또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남호 학생이 말을 잘못했네요. 그리고 화가 나요. 아, 이때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너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흔들리고 지금 사이까지 왔는데 제가 봐서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바뀐 룰 안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이거를 굳이 눈치 보면서 포기해야 될 것인가. 제가 봐서는 이거는 본인의 정치 인생을 한 20년 넘게 해왔으면 무조건적으로 출마를 해서 이것도 국민의힘을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 뭐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요, 좀 윤핵관이랄지 대통령실이 이제 과도하게 나오는 좀 공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공격의 정도가 좀 도를 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출마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저출산 고령화 유원회 위원장도 던지고 기후대사도 던졌을 거예요. 네. 근데 기후대사 이제 남겨놨잖아요. 그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요. 근데 이 거대한 여권, 거대한 정부, 이런 거대한 대통령과 싸워서 이기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의 생명을지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출마를 하는 게 본인의 향후에 있어서 정치 생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지지도 어떤 판단을 좀 봐야겠지만 아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고심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전에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한번 기다려보고 지금 이 시각 인천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12시간 넘게 가까운 조사를 받고 첫 민생 행보를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재개하는데요.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가리지 않는다. 들어보겠습니다. 해불양수의 도시 인천에서 제57차 현장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회의 참석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양구 을 지역위원장이면서 우리 당 당대표이신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인천이라서 좀 순서를 바꿔달라는 특별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예, 박찬대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지금 현장 최고위 모습 고민정 함께 보고 최고위원님 계신데요.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최고회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땅땅땅 쳤고요. 시작을 알렸고 그 이후에 각 지도부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대표 얼굴을 가만히 보면 미소도 보였고 표정이 그렇게 어제 검찰 조사 12시간 받은 사람의 표정보다는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박선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남 FC 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부터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무래도 성남 FC의 그 쟁점 자체가 명확하고 그리고 이미 뭐 3년간의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불송치 혐의를 받았던 만큼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는 뭐 하지 않고 싶었던 이야기까지 다 잘 이제 정리를 하고 온 모습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성남FC는 결국에 법적인 해석의 영역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좀 더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이재명 대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생 행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신감 있는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의도가 부각돼 보입니다. 기자회견이 날짜가 12일로 네,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표정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정치인들은요 둘이 막 싸우다가도 카메라가 딱 나오면 활짝 웃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제 12시간 조사 받은 건 조사 받은 거고 그다음에 오늘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맞는 분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또 12일 내일 당장 기자회견도 있으니까요. 아마 또 바로 이렇게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것, 경청 투어하고 지금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건 아무래도 곧 있으면 설 명절이 시작되면 밥상머리 민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로 밥상머리 민심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도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대표의 목소리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회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 참석하에 성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출발지이고 또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도시인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천은 경공업부터 중공업 그리고 미래 바이오 산업까지 넓은 산업 스펙트럼을 갖춘 전망 있는 도시입니다. 근대화의 문을 열었던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전환도 책임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민주당이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의 파고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인천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의 재도약 민주당이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의 전진을 믿으면서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습니다.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사상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핵심 품목들의 수출도 줄줄이 역성장 늪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상수지 또한 석 달 만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밝힐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 내용을 다른 민생이나 어떤 다른 부분으로 덮으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곡 조작 시도 굴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당이 포기하다시피 한 민생을 챙기겠다.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모순됐다고 보는 게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고 그리고 국민이 이전에 공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표로서 또 사법에 당당히 응해하는 게 도리인데 지금 방탄국회를 만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당이 포기한 민생이라 그러는데 민생을 그렇게 강조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3대 개혁에 우선 협조하는 게
자세입니다. 왜? 3대 개혁은 모든 국민에 해당되고 우리가 그간에 하려고 했던 거 못했던 가장 큰 문제가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이지 않습니까? 연금개혁은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하고 하던 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1차로 했고 그다음에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안 하겠다면서 민생을 하겠다. 그건 모순이죠. 알겠습니다. 송영 대변인 짧게 좀. 짧게 얘기하면요. 개혁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협조요. 구체적으로 뭔가 사안을 가져오면 하죠. 지금 현재 보면 현 정부는 안보도 입으로 하고 개혁도 입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는 말하자면 민생을 챙길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현장 행보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최고위 회의 생중계 모습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뭐 내일 또 기자회견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학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